칠흑같이 어두운 제주도의 밤. 한 병영의 목욕탕. 김이 피어오르는 물속에 몸을 담근 젊은 장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둠을 가르는 총성 한 방. 뜨거운 무언가가 그의 겨드랑이를 스치며 지나갑니다. 물이 튀고 숨이 멎습니다. 그리고 곧 병사들의 발소리와 응사하는 총성이 어둠을 뒤흔듭니다. 이 남자, 그날 밤 죽을 뻔했던 이 젊은 소인은 훗날 이렇게 회고합니다. 연대장이 저격으로 목숨을 잃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 남자, 북에서는 김일성이 함께 일하자며 손을 내밀었고, 남에서는 박정희가 박정희 이후에는 최명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아꼈던 사람입니다. 해방 이후 현대사에서 가장 대립했던 두 지도자가 동시에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던 단 한 사람. 그런데 이 남자,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장군 묘역이 아니라 사병들 곁에 묻어달라.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김일성도 박정희도 그를 원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별을 달고도 사실상 사성장군의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모두 온몸으로 통과한 군인 최명신 장군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27년 황해도 곡산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일제에 맞서 싸우다 고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아버지 없는 유년. 그러나 그 빈자리를 채운 건 신앙과 배움이었습니다. 그는 평양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단에 섭니다. 한때는 목회자를 꿈꾸기도 했었죠. 총이 아니라 말씀으로, 칼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싶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1946년 그의 인생을 가를 사건이 벌어집니다. 북한의 군간부 양성기관, 청량학원 개교식. 그 자리에서 그는 김일성과 마주합니다. 이미 김책, 최영권 같은 북한 핵심 인물들과도 접점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김일성은 그에게 손을 내밉니다. 신생 조국 건설에 함께하자. 20살 청년에게 최고 권력자가 직접 건넨 제안이었습니다. 최명신은 거절합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현실을. 사람이 사람을 감시하고 신념이 신앙을 밀어내는 세상. 그는 이념 대신 자유를 택합니다. 1947년 22살의 나이로 그는 38선을 넘습니다. 등에 짊어진 건 짐 보따리 하나. 그러나 마음에 품은 건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남쪽에 내려온 그를 기다린 건 또 다른 혼란이었습니다. 아우대립으로 갈라진 사회. 그는 이 혼란 속에서 군인의 길을 선택합니다. 조선경비사관학교 5기. 이곳에서 그는 훗날 대한민국 현대사를 뒤흔들 한 사람을 처음 만납니다. 작은 키, 그러나 곧게 편 자세. 냉엄한 눈빛으로 후보생들을 압도하던 교관 박정희 대위. 최명신은 훗날 이렇게 회고합니다. 작은 키지만 고든 자세와 냉엄한 표정으로 후보생들을 압도했다. 이때만 해도 두 사람은 몰랐을 겁니다. 이 짧은 순간의 인연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축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1949년 소위로 임관한 최명신은 제주도 구연대로 배치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제주도는 전쟁터보다 더 위험한 곳이었죠. 4.3 사건으로 섬 전체가 화약고였던 시절, 육지에서 온 젊은 소대장을 병사들은 처음엔 적대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조차 모호한 시절이었으니까요. 부대 안에도 좌익세포가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명신은 다른 길을 택합니다. 명령이 아니라 함께함으로. 그는 병사들과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곳에서 잠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를 경계하던 병사들이 오히려 그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목욕탕에서의 총성. 병사들은 총알이 날아온 방향으로 즉각 응사하며 그를 감쌌습니다. 또 한 번은 무장 세력이 미인계로 그를 포섭하려 했지만 그는 위기를 감지하고 스스로 빠져나옵니다. 연대장이 중대장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던 시절, 그는 몇 번이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훗날 이 시절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사중생. 죽음 가운데서 삶을 얻는다. 살려고 도망치면 오히려 죽는다. 죽음을 각오하고 위기 속으로 뛰어들 때 살 길이 열린다. 그리고 그 길은 자신뿐 아니라 부대와 전후, 나아가 국가를 살리는 길이 된다. 이 신념은 평생 그를 따라다니는 좌우명이 됩니다. 6.25 전쟁 전인 1949년 개성 송악산 일대에서는 남북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최명신은 제11년대 중대장으로 전투에 투입되고 비둘기 고지를 격전 끝에 정념합니다. 이 전투에서 그는 사단장 김석원 대령이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고지에 올라 병사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뒤에서 명령만 내리는 지휘관이 아니라 총알이 날아드는 앞자리에 서는 지휘관. 최명신은 이 장면에 크게 감명받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의 지휘 철학이 자리 잡습니다. 병사들과 하나가 되는 지휘관.
현장에 직접 서는 지휘관이 되겠다는 다짐이 이때 자리 잡게 됩니다. 같은 해 태백산 일대에서는 공비 토벌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대는 기강이 무너져 있었고 장교들조차 의욕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었죠. 최명씨는 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한 공비 토벌에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최명씨는 군기를 다시 세우는 동시에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적의 교리, 마오쩌둥의 유격전 이론을 하고되기 시작한 겁니다. 적의 것이라도 배울 점은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원작은 총으로 이기는 게 아니다. 민심을 얻는 쪽이 이긴다. 그는 병사들에게 엄명을 내립니다. 민간인 피해 금지, 피해가 생기면 반드시 변상, 부녀자에 대한 물의 금지, 포로 학대 금지. 전투 중에는 정말 실천하기 힘든 이 원칙을 지켜 최명신 부대는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최명신이 고민해왔던 유격전 전술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터집니다. 동독에 주둔하던 최명신은 북한군 766 부대가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자 단 200명의 병력으로 산악 매복을 준비합니다. 적이 해안이 아니라 산길로 올 것이라 판단한 그는 선두 정찰대를 기습해 섬멸하고 주력과의 정면 충돌은 피하면서 적을 물리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둡니다. 대대장으로 진급할 기회도 있었지만 그는 이미 손발이 맞는 자신의 중대를 이끄는 쪽을 택합니다. 정사들에게는 몸을 숨기게 하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적을 관측하는 위험까지 감수했습니다. 이때 최명신은 철모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찰을 하는데 철모가 방해가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중대장의 이러한 모습에 부하들이 감동을 받은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후 풍기, 안동, 영천, 낙동강 방어선의 격전지마다 그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북한군은 곡사포를 이용한 공격에 능숙했고 아군의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최명신은 이를 피하기 위해 팔부능선에 참호를 파고 부대는 산정성 뒤편에 진지를 구축하는 전술을 선택했습니다. 북한군의 포격이 끝난 뒤 산정상을 넘어 공격을 하며 방어하는 전술을 사용했죠. 북한군의 곡사포에 맞서 병사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그가 직접 고안한 방식이었습니다. 이 전술은 훗날 한국전쟁 고지전의 표준이 됩니다. 풍기 전투에서 아군이 철수하며 연락을 해주지 않아 그의 부대만 고립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남쪽으로 곧장 후퇴하는 대신 북쪽으로 이동한 뒤 동쪽으로 우회에 탈출하는 상식을 뒤집는 판단으로 부대를 살려냅니다. 인처 상륙작전이 성공한 후 그는 대대장이 되어 북한 쪽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공군이 개입해 전선이 밀리는 위기 상황을 맞게 되죠. 그는 희천 지역에서 중공군의 전술을 관찰합니다. 계곡을 따라 침투해 후방을 끊고 후퇴하는 아군을 매복 공격하는 방식, 불리한 지형에서는 절대 공격하지 않는다는 습성. 그는 계곡을 피해 능선으로 움직이며 후퇴하는 전술을 택해 국군의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이 정보를 유엔군에 전달했고 이는 훗날 중공군의 보급 취약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대대병력으로 연대병력을 구출한 적도 있었는데 그러던 중 적의 기습 공격을 받아 부대와 흩어져 중사 2명과 함께 적진 한복판에 남겨지는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이때 그는 권총으로 스스로 머리를 쐈다고 하는데 다행히 격발이 되지 않아 목숨을 건졌다고 고백합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를 가로질러 민가에 숨고 포위망을 뚫으며 살아 돌아오는 기적 속에서 그는 제주도에서 신념으로 삼았던 사중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이 과정에서 그는 강화도와 교동도 일대에서 많은 주민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아직 국군의 숨결이 남아있다는 사실, 반공 유격대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는 국군과 유엔 사령부에 중요한 정보가 되고 이 지역을 포기하지 않는 결정적 정보를 제공한 셈이죠. 오늘날 서해 오도가 대한민국 영토로 남을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 꼽히는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1951년 그는 부파 유격부대 백골병단을 지휘하게 됩니다. 이름부터가 각오였습니다. 모두 백골이 되겠다. 북한군 복장으로 위장한 이들은 역 후방에 깊숙이 침투해 정보를 캐내고 교란작전을 펼쳤습니다. 보급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살아 돌아올 확률이 극히 낮은 작전이었습니다. 최명신이 북한 사투리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이 작전 수행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작전 중 그는 강원도 인제, 기린에서 조선노동당 비서이자 유격부대 총사령관급 인물 기론파를 생포합니다. 우리 군으로 보면 육군 소장에 해당하는 고위 지도자였죠. 기론팔에게 최명신은 전향을 권유합니다. 남한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자는 제안을 하죠. 그러나 기론팔은 끝내 거절합니다. 대신 부탁 하나를 남깁니다. 김일성이 내게 준 권총으로 죽고 싶다. 그리고 하나 더. 내가 돌보던 고아 소년을 남쪽으로 데려가 공부시켜달라. 최명신은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비록 적장이었지만 그 대단한 기백을 높이 샀던 겁니다. 기론팔에게 권총을 주고 밖으로 나왔죠. 방 아래서 울려 퍼지는 총성 한 발.
기론필은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최명신은 적장이었던 그를 낭지 바른 곳에 묻으며 이렇게 평했습니다. 적이지만 당당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약속을 지킵니다. 소년을 자신의 호적에 올리고 친동생처럼 키웁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20대 중반의 청년이었던 최명신이 그 소년을 아들로 입적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 소년은 훗날 서울대를 졸업하고 박사가 되어 교수가 됩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 최명신의 친동생 최명세는 최전선에서 전사합니다. 더 안전한 부관직 제안을 스스로 거절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며 전선에 남았던 20몇 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동생을 전쟁터에서 잃고 적진에서 다른 하나의 동생을 얻었습니다. 이 무렵 최명신은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최명신의 뒤를 이어 남아한 어머니를 딱 한 번 만나봤지만 전쟁통에 어머니의 행방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죠. 대골변단 작전을 마친 최명신은 장릉 구사단 사령부에서 한 사람과 제외합니다. 사단 참모장 박정희 대령. 적진 깊숙이 들어갔다가 살아 돌아온 후배를 보며 박정희는 감탄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다. 그리고 피 묻은 최명신의 점퍼를 보더니 말없이 자신의 깨끗한 점퍼를 벗어 건넵니다. 작은 몸짓이었지만 그 안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박정희는 사람들 앞에서 그를 영웅이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오간 진심이 훗날 두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이 무렵 그의 삶에는 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문정인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첫눈에 반해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했고 두 사람은 서부 영화를 보며 데이트를 이어갔습니다. 문정인 여사는 훗날 이렇게 회고합니다. 본복이 유난히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다고. 전쟁터를 오가는 삶 속에서도 그에게는 지켜야 할 가정이 하나씩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최명신은 논산 육군 훈련소장으로 부임합니다. 당시 훈련소는 비리와 물자 부족으로 얼룩져 있었고 부유층 자제들은 온갖 방법으로 입소를 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보급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병사들의 팬티까지 확인할 만큼 철저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박정희 역시 군수기지 사령관으로 근무하며 군수품 비리를 막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부패를 향한 두 사람의 시선은 이미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1961년 최명신은 강원도 철원 5사단장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군인의 정치 개입에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쿠데타에 가담할 생각도 없었죠. 그러나 5.16 전날 박정희에게서 연락이 오고 그는 고민에 빠집니다. 만약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이 거사가 여기서 실패한다면 국가는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그는 판단했고 결국 5.16에 동참하게 됩니다. 정치적 야심이 아니라 혼란을 막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병력을 이끌고 서울로 향합니다. 그리고 정변은 성공합니다. 이후 그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검찰위원장으로 발탁되고 소장으로 진급합니다. 박정희와 최명신 두 사람의 신뢰는 이 지점에서 한 번 더 깊어집니다. 한 사람은 손을 내밀었고 한 사람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두 사람 관계의 절반일 뿐입니다. 1965년 박정희는 미국의 요청으로 베트남 파병을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명신을 불러 묻습니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최명신이 대답은 반대였습니다. 그는 조목조목 이유를 댔습니다. 미국은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호치민은 베트남인들에게 애국자로 인식되고 있다. 남베트남 정부는 이미 부패해 민심을 잃었다. 이런 전쟁은 쉽게 이길 수 없다. 박정희 앞에서 그는 또 한 번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정희에게는 다른 셈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위협,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그리고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화. 그는 파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명신은 결국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파병에 동의하게 됩니다. 1965년 9월 주월 한국군 사령부가 창설되고 최명신은 초대 사령관으로 임명됩니다. 반대했던 사람이 지휘봉을 잡습니다. 그것이 군인의 숙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휘봉을 잡은 순간부터 그는 이 전쟁을 자신의 방식대로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가장 먼저 부딪힌 벽은 지휘권 문제였습니다. 미군은 한국군을 자신들의 작전 통제 아래 두려 했습니다. 최명신은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한국군은 용병이 아니다. 그는 박정희에게 직접 건의합니다. 한국군이 미군의 직접 지휘를 받으면 위험한 작전에 소모품처럼 투입될 수 있다고 주장하죠. 한미합동회의 자리에서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군이 미군 지휘를 받으면 용병 혹은 청부전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하노이 방송은 한국군을 달러에 팔린 괴뢰군이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오명을 스스로 벗어던지려 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한국군은 6.25를 온몸으로 겪은 역전의 군대이며 자신도 유격전의 경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웨스트모어랜드 미군 사령관이 동의합니다. 한국군은 베트남에서 독자적인 작전권을 손에 넣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만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가 본 베트남전의 본질은 게릴라전이었습니다. 베트콩은 민간인 속에 숨어 있었고 주민들 사이에서 보급을 받았습니다. 그의 답은 분리와 섬멸. 먼저 베트콩과 주민을 떼어놓고 그 다음 군사력으로 제거한다. 전력촌을 세워 주민을 이주시키는 동시에 의료와 식량 지원 같은 민사작전으로 주민의 마음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원칙, 지금 들어도 서늘합니다. 100명의 베트콩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양민을 보호하라. 미군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이른바 수색 선멸작. 직접 정글 속으로 들어가 베트콩을 찾아내는 방식. 그러나 소탕한 지역에 베트콩은 다시 스며들었고 전쟁은 끝없는 소모전이 되었습니다. 민간인과 베트콩을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군은 거듭 기습을 당했고 그 결과로 벌어진 비극 중 하나가 바로 미라이 학살이었습니다. 베트콩을 토벌하던 미국 군대가 베트남 민간인 3,400명을 학살한 사건이었죠. 이 사건으로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들끓었고 미국 내에서도 반전 시위가 계속되었습니다. 훗날 최명신은 이 전쟁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미군은 자신의 약점으로 상대의 강점을 쳤다. 최명신이 생각할 때 미국의 강점은 강력한 무력이었는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베트콩이 원하는 대로 끌려갔다는 얘기죠. 최명신은 다른 길을 택합니다. 적을 쫓아가 섬멸하는 방법은 아예 포기합니다. 중대 단위로 방어기지를 구축하고 적이 스스로 공격해오게 만든 뒤 준비된 화력으로 격파하는 방식. 중대 전술기지. 이 전술은 그가 독자적인 작전권을 쥐고 있었기에 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전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월맹 정규군 정예연대가 한국군의 중대기지를 밤새 공격했지만 끝내 뚫지 못했습니다. 이 전투 이후 미군 지휘부조차 한국군의 전술을 눈여겨보기 시작했고 훗날 비슷한 개념을 파이어베이스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입니다. 최명신은 이 성과를 자신이 아니라 함께 싸운 장병들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원정의 밖에서도 그는 싸웠습니다. 한국에서 군인용으로 김치가 보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의 통조림 제작 기술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통조림 김치는 완전히 시어 터진 상태였습니다. 병사들이 불평을 했겠죠. 그는 병사들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원한다면 얼마든지 일본산으로 바꿔줄 수 있다. 그러나 이 김치는 고국에 있는 우리 농민들의, 우리 부모들의 피땀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병사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조달하면 그 돈이 우리 부모님, 우리 농민들에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어서도 먹겠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평생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말로 하는 애국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애국. 그것이 그가 지휘한 병사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보병의 군사력은 분화에서 나온다고 하며 직접 병사들의 군화를 살펴보기도 하는 사령관이었습니다. 사령관인 그에게도 전쟁의 위협은 항상 있었습니다. 전선도 후방도 없는 전쟁. 사령관인 그가 오히려 베트콩의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관저 앞에 세워둔 그의 차량이 폭탄 공격과 기관총 세례를 받았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날 그는 바른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령관 차에 타고 있었다면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비행기와 헬리콥터가 피격될 뻔한 위기. 차량 이동 중 기습 사격을 받은 일도 많았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남은 건 기적이었다. 제주도의 목욕탕에서 시작된 사중생의 신념이 이영만리 정글에서도 여전히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사자를 잊지 않았습니다. 잠시 귀국할 때마다 청와대보다 먼저 국립묘지를 찾아 먼저 떠난 부하들 앞에 서서 격려했습니다. 이 모습이 알려지자 세간에는 이런 말까지 돌았습니다. 박정희 이후에는 최명신. 그만큼 그의 이름은 무거웠고 동시에 위험했습니다. 대권을 노린다는 의혹까지 따라붙었으니까요. 베트남에서 그는 한 여성을 만나 존경하게 됩니다. 야당 지도자 박순천. 그는 원래 파병에 반대하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지를 직접 방문한 뒤 한국군 장병들과 베트남 주민들이 맺은 관계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스럽다. 정치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한국의 어머니다. 내 자식, 내 손자 같은 사람들이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자랑스럽다고 말하지 못하겠는가. 최명신은 이 소신에 깊이 감명받았다고 훗날 회고합니다. 전쟁은 군인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미군 용역을 따낼 수 있도록 그는 경제 외교에도 발벗고 나섭니다. 현대와 한진 같은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했고 군인들이 급료로 벌어들인 외화와 건설 현장에서 쌓은 기술은 훗날 경부고속도로와 중동 진출의 씨앗이 됩니다. 총만으로 싸운 전쟁이 아니었던 겁니다. 훗날 한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남베트남은 왜 무너졌는가? 최명신의 대답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적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공산주의 세력의 본질을 보지 못한 데서 비극이 시작됐다. 둘째, 반미 감정.
베트남 내부의 반미 정서와 미국 내부의 철군 여론이 겹치며 전쟁의 명분이 무너졌다. 셋째, 지도층의 부패. 그는 남베트남에 부임한 뒤 가장 먼저 지도층 자녀들이 전쟁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집안의 자녀들은 유학을 가거나 돈에 가더라도 안전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점은 우리도 깊이 돌아봐야 한다. 세월이 흘러 1991년 걸프전이 끝난 직후 그는 이 전쟁을 베트남전과 비교하며 이렇게 평가합니다. 미국은 베트남전의 쓰라린 교훈을 제대로 활용했다. 전선이 명확했던 걸프전과 달리 베트남전은 적과 민간인의 구분조차 어려운 밀림의 전쟁이었습니다. 자기들의 강점으로 상대의 약점을 친 전쟁과 자신의 약점으로 상대의 강점을 친 전쟁. 그 차이가 두 전쟁의 결과를 갈랐다고 그는 진단했습니다. 1969년 3년 8개월의 베트남 근무를 마치고 그는 귀국합니다. 그가 남긴 연설. 죽어서 귀국하는 장군보다 용감하게 싸우다 살아서 귀국하는 사병이 더 좋으니 부디 살아서 귀국하라. 많은 병사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귀국해서 제2군 사령관에 맡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곧 대장으로 진급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1972년 박정희가 10월 유신을 앞두고 대통령직 연장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묻습니다. 최명신은 이번에도 반대합니다. 그는 박정희 앞에서 직언합니다. 1971년 대선에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국민 앞에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 약속을 어기고 집권을 연장한다면 그것은 지도자로서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물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김일성 앞에서 거절했던 그 청년이 이번엔 박정희 앞에서 거절합니다. 박정희는 평생에 가장 신뢰했던 최명신의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다시 한번 최명신을 불러 자신의 입장을 얘기했지만 최명신의 대답은 똑같았죠. 평생 2번. 그는 가장 강력한 권력자 앞에서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는 중장으로 예편하게 됩니다. 대장 진급을 목전에 둔 시점이었죠. 세간에는 여러 추측이 돌았습니다. 그가 유신의 부담스러운 존재였다는 이야기, 박정희가 그를 잠재적 라이벌로 여겼다는 이야기, 정치적으로 밀려났다는 해석까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박정희는 자신의 눈밖에만 사람을 그냥 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이들 중 상당수는 그 이후로 조용히 잊혀지거나 더 혹독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김종필도, 이후락도, 윤필용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최명신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예편 후에도 스웨덴과 그리스, 브라질을 오가는 대사로 임명됩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최명신 본인은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박정희를 단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다고. 스웨덴 대사로 나간 것도 여론이 부담스러워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직언을 했다는 이유로 내쳐진 것이 아니라 예우받으며 떠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두 사람 사이의 신뢰가 얼마나 깊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 그 자체입니다. 박정희는 자신에게 등을 돌린 사람은 용서하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직언하는 사람은 끝까지 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최명신은 그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죠. 외교관이 된 그는 전혀 다른 부대에서도 자신의 방식을 지켰습니다. 스웨덴은 베트남전 당시 북베트남의 우호적이던 나라였고 공산당 기관지는 그를 전쟁 괴수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스웨덴 사회의 다수는 그에게 호의적이었고 왕실과 정부 인사들도 그를 예우했습니다. 그리스와 브라질에서는 군인 출신 대통령들이 오히려 그를 전우처럼 대해주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정리합니다. 군인과 외교관은 분야는 다르지만 국가의 이익을 위해 싸운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 군복을 벗은 뒤에도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베트남 난민들을 만나 그들의 서러움을 돌봤고 후배 군인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일하는 군인은 옳지 않다. 평화는 공짜가 아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전쟁이라는 더 큰 희생을 치르게 된다. 2013년 87의 나이로 최명신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베트남에서 함께 싸우다 먼저 떠난 부하들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긴 유언은 하나였습니다. 장군 묘역이 아니라 파월 사병들의 묘역에 나를 묻어달라. 국방부는 고민 끝에 그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 장군 묘역이 아닌 사병들의 묘역, 2번 묘역. 별을 단 사람이 스스로 그 별의 특권을 내려놓고 자신이 지휘했던 병사들 곁으로 걸어 들어간 순간이었습니다. 그대들 여기 있기에 조국이 있다. 최명신 장군 묘역에 있는 글귀로 마무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